화면은 1980년대 매연 냄새 자욱한 서울 청계천 뒷골목의 어느 좁은 봉제 공장을 비춥니다. 낡은 미신기 돌아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리고 희뿌연 먼지 사이로 한 여자가 보입니다. 40 중반의 그녀는 굽은 등으로 미싱 앞에 앉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늘을 놀립니다. 이마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고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은 쉴 새 없이 천을 잡아당깁니다. 벽에는 피 바른 가족 사진 한 장이 달랑 걸려있고 그 속에 어린 자식들은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의 첫 페이지입니다. 인생 참 모질지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늘 맵고 짠 시장통에 오뎅 국물 같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남편이 보증 한번 잘못 써서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던 날을 기억합니다. 장롱이며 밥상이며 심지어 아이들 책가방에까지 붙은 그 시퍼런 딱지들이 마치 제 살점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냈고 저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돌도 안 지난 막내 미영이를 포대기에 업고 시장 구석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은 차가웠습니다. 자리를 잡으려니 텃세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욕설을 듣고 밀쳐지면서도 저는 떡볶이 판을 닫고 튀김을 튀겼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논바닥처럼 다 터져서 피가 맺혔습니다. 그 피가 떡볶이 소스에 들어갈까봐 비닐 장갑을 몇 겹이나 껴가며 장사를 했습니다. 손이 시려 감각이 없어져도 그저 오늘 하루 벌어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꿈이 뭔지 아세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이며 공부시키는 거 그거 딱 하나였습니다. 큰아들 정훈이가 법대에 합격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시장통 사람들 다 불러놓고 떡을 돌리며 엉엉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미쳤나 보다 했지만 저는 제 인생의 구멍난 양말이 이제는 비단 양말로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둘째 의대 등록금 마련하느라 제가 앓던 치과 치료도 미뤘습니다. 어금니가 다 빠져서 김치 한 조각 제대로 못 씹으면서도 아들놈 사는데 포테라고 꼬깃꼬깃한 돈봉투를 내밀던 제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갉아먹는 독약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70평생을 나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남겨준 낡은 상가 건물을 금쪽같이 지켰습니다. 재개발이 되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낡은 건물이 30억이 넘는 효자가 되었죠. 사람들은 저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커질수록 자식들은 저와 멀어지더군요. 명절에 모여도 며느리는 제 시장통 사투리와 거친 손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장성한 아들놈들은 자기들끼리 주식이나 골프 이야기를 하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가 못 배운 한을 저놈들이 풀어줬으니 그거면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 노년의 외로움은 자식들의 성공으로 보상받는 거라 믿었던 그 믿음이 최장한 판정을 받던 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월은 눈 깜짝할 새 흘러 이제 화면은 2026년의 차가운 대형 병원 1인실로 바뀝니다. 침대 위에는 70 후반이 된 제가 종이장처럼 마른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남은 생을 세는 시계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저 상가 건물 첫째 형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 막내딸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큰아들 정훈이가 말하더군요. 야, 내가 장남인데 많아야지. 암세포보다 그들의 목소리가 제 췌장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자는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병실 안에서 사락사락 제 가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눈을 뜨고 보니 제 큰아들 정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그 건물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꺼내 들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놈의 얼굴. 그것은 제 아들이 아니라 제 시체를 뜯어먹으러 온 까마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이불을 입에 문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마취 가스가 폐부로 들어올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이시여,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놈들에게 제 인생의 마지막 권리를 가르치게 해주소서.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단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제 소유로 하고 제가 숨을 거두는 즉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단 1원의 상속도 거부한다는 공증을 해주세요. 변호사가 놀라 물었지만 제 결심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4배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내 무덤을 파고 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방주를 스스로 짓기로 한 것입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자식 셋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놈들은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제 비위를 맞추며 화려한 꽃바구니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엄마 퇴원 축하해요. 이제 저 건물을 관리하기 편하게 명의를. 큰아들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는 기부 확약서와 구수장 사본을 거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큰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너희가 내 도장을 탐낼 때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있었다. 이 시간부로 이 건물은 세상의 가난한 엄마들의 것이다. 너희에게 갈 건 단 한 푼도 없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서 아들은 노망난 노인이라며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냐며 대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살점을 탐내는 짐승들이다. 사법고시 패스하고 의사 되면 뭐하니? 사람 냄새가 안 나는데.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죽어서도 너희 얼굴은 보지 않겠다. 저는 그들을 현관 밖으로 몰아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절규를 들으며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식들과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 없으면 늙어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삽니다. 자식에게 주려던 그 아까운 돈으로 저는 요양사 한 분을 모셨고 매일 아침 창가에서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자식 걱정 안 하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 차려진 식탁. 그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나 달콤한 것인 줄 예전엔 왜 몰랐을까요? 저는 평생 기워 신던 구멍난 양말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실크 양말을 샀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매일 산책을 나갑니다. 복지재단에 가서 제 돈으로 공부하게 될 아이들의 편지를 읽을 때면 제 자식들에게 느꼈던 배신감이 조금씩 씻겨 내려갑니다. 그 아이들이야말로 제 인생의 진짜 상속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프신가요? 하지만 이것이 이 시대의 비정한 진실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보험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려 들면 가차없이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당신을 보세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 걱정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가장 큰 상속자로 임명하세요. 죽기 전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세요. 순자야, 참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상속 재산보다 소중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끝까지 당신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